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후의 경제수다 오수다 이주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보경입니다. 네, 간밤 미증시 3대 지수는 이 경기에 대한 자신감과 그리고 반도체 업종의 강세로 인해서 3대 지수 일제히 오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가운데 S&P 500 같은 경우에는 또 한 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흐름 이어갔는데요. 고용과 성장, 이 두 가지 탄탄한 경제 지표가 투자 심리에 불을 지폈습니다. 미국의 2분기 GDP 확정치가 3%로 발표가 되면서 이 경기에 대한 안도감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4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또 마이크론의 호실적 발표로 인해서 마이크론이 15% 가까이 급등하는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또 ASML이 4%대 그리고 램리서치가 5%대 이렇게 반도체 장비주들까지 함께 오르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3.5%의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이 중국 정부가 이 소비를 위한 보조금 지원과 그리고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한 일자리 대책 등 이렇게 각종 재정 지출을 연달아서 공개를 하면서 이 중국 관련주들도 강세를 보였는데요. 알리바바 징동닷컴이 10%대 그리고 핀더더는 13%대의 상승 탄력을 나타냈습니다. 또 에스티로더와 같은 이 중국 매출 비중이 높은 이러한 소비 관련주들도 동반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우리 시장도 오늘 중국 소비주들 주목해 봐야 된다는 의견과 더불어서 이 외국인들의 수급 이어질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된다는 전망이 나왔는데요. 일단 우리 시장 오늘은 약보합권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네, 전거래일 마이크론의 호실적을 반영하면서 강한 모습을 보였던 우리 시장. 오늘은 조금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인데요. 오늘 장중 내내 보합권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전일 대비 0.51% 하락한 2,657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다행히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외국인 3,089억 원, 개인도 1,524억 원 동반 매수 중입니다. 기관 홀로 4,499억 원 물량을 덜어내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주들 보시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버텨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특히 SK하이닉스 중심으로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외국인 매수가 조금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오늘 하락폭이 조금 큽니다. 5%대 하락세고요. 또 KB금융이 밸류업 지수에 편입되지는 못했지만 오히려 매수 기회라는 리포트가 오늘 나오면서 4%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오늘 약세 흐름 가져가고 있는데요. 전일 대비 0.55% 하락하면서 보합권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774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이 1,169억 원, 기관이 486억 원 매도하고 있고요. 개인 홀로 1,767억 원 매수하는 흐름입니다. 시총 상위주들도 대체로 약보합권 흐름 보이는 가운데 클래시스가 외국인 순매수 들어오면서 소폭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중국 경기 부양 관련 종목들 어제에 이어서 강세 보이면서 오늘 시장을 받쳐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코스닥 시장에서 뉴플렉스를 비롯해서 메타 관련주들 눈에 띄는 흐름입니다. 오후장 들어서 웹툰 테마 치고 올라오는 모습이었고요. 석유화학 섹터도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면서 상승세 보였습니다. 네, 오늘 오수다는 시장에 대한 이슈와 테마를 집중 분석해보는 마켓나우 앵커들의 수다 코너와 또 이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김대종 교수님과 함께하는 이슈경제 코너 등 다양한 수다 주제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오늘 마감 전에 짚어보는 특징적인 흐름 분석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종목의 가치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그럼 오후의 경제수다 오수다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기 전에 오늘 장에서 또 어떠한 종목들이 투자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이죠. 이 시각 특징주 시황센터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혜경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특징주 알아보는 이 시각 특징주 탑5 시간입니다. 오늘은 과연 어떤 종목이 상승을 했을까요? 먼저 5위부터 살펴보시죠. 5위는 바로 SK하이닉스입니다. SK하이닉스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상승하고 있는데요.
SK하이닉스는 HBM3 12단 신제품을 세계 최초로 양산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SK하이닉스는 지난 3월 8단 제품을 업계 최초로 엔비디아에 납품한 바 있는데요. 6개월 만에 12단 양산에 돌입했습니다. 이에 더해 간밤 뉴욕 증시에서 반도체주가 상승 마감하면서 기대감이 몰린 것으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미국 최대 메모리 반도체 생산업체 마이크론은 2024년 회계연도 실적에서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93%나 급증한 바 있죠. 77억 5천만 달러를 기록했고 이는 월가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이었습니다. 이러한 호실적에 마이크론의 주가는 14.7% 상승했고 마이크론의 호실적으로 엔비디아, 알파벳, 브로드컴도 모두 상승했습니다. 이에 AMD는 3.38%, 퀄컴은 2.61% 상승하면서 두각을 드러냈는데요. SK하이닉스 역시 그래도 2.38% 상승하면서 18만 5,20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4위 종목 한번 살펴보시죠. 4위는 바로 KB금융입니다. KB금융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살짝 반등세를 주고 있는데요. 오늘 3.33% 상승하고 있습니다. 25일 KB금융과 하나금융지주가 전날 발표된 코리아 밸류업 지수에 미편입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약세를 보였지만 코리아 밸류업 지수에 편입되지 못해도 오히려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평가가 잇따라 나오면서 27일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증권은 이날 밸류업에 중요한 것은 지수 편입이 여부가 아니라 향후 주주 환원율 확대폭이라면서 목표 주가를 11만 원으로 유지했는데요. IBK 투자증권 역시 KB금융주가 상승의 본질에 안정적 이익 증가와 업종 내 가장 높은 보통 투자, 이를 기반으로 한 강력한 주주 환원 정책이라는 점은 변화가 없다라고 하면서 KB금융은 현재 3.20% 상승하면서 83,80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3위 보시겠습니다. 3위는 바로 형성그룹인데요. 이 그룹 같은 경우는 중국계 관련 그룹입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을 비롯한 중국 최고 지도부가 중국 경제의 새로운 문제에 직면했음을 인정했는데요. 이에 중국 정부는 춘제와 더불어 양대 최대 명절로 여행객이 급증하는 국경절 때 내수를 살려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총력전을 나섰습니다. 이로 인해서 중국 현지 완구 사업과 유아의류 사업을 벌이고 있는 헝성그룹은 오늘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헝성그룹 관계자는 올해 7월 화장품 사업 개시 후에 다수의 유통 브랜드를 확보했다며 단순 유통을 넘어서 총판 권한까지 확보해 규모적 확장과 수익성 향상을 나설 것이라고 밝혔고 헝성그룹은 국내 자회사를 통해 올해 7월 조선미녀, 그레이멜린, 브웨드 등 브랜드에 대한 유통을 시작한 후 현재 로맨, 미려, 에뛰드 등 브랜드에 대한 유통도 시작하면서 현재 총 13개 브랜드를 유통하고 있습니다. 현재 2.09% 상승하면서 293원 터치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2위에 올린 그룹 한번 보겠습니다. 자이언트 스텝인데요. 자이언트 스텝은 최근 미국 기업인 메타가 공개한 증강현실 AR 기기인 오라이언 기대감으로 국내 관련 종목인 맥스트, 자이언트 스텝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메타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먼로파크 본사에서 열린 개발자 컨퍼런스 메타 커넥트 2024에서 AR 기기인 오라이언을 공개했는데요. 오라이언은 안경처럼 착용한 AR 기기로 3D 이미지를 투시하며 증강현실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 화상통화, 유튜브 영상 시청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경 인터페이스 기술이 접목된 손목 밴드를 통해서 핸즈프리 조작이 가능한데요. 자이언트 스텝은 2017년 설립된 리얼타임 콘텐츠 솔루션 전문 기업으로 VFX, 메타버스와 같은 기술을 통해서 다양한 광고,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특히 광고와 버추얼 프로덕션 분야에서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그룹인데요. 자이언트 스텝은 이번 메타의 AR 기기 발표로 인해서 기술력에 대한 평가가 높아지고 있으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한때 상한가까지 터치했다가 지금 29.17% 상승하고 있는 자이언트 스텝인데요. 8,370원 구간 지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가장 핫한 종목이죠. 바로 1위 종목 한번 살펴보시죠. 먼저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인데요. 이 그룹 같은 경우는 인적 분할한 이후 솔루션 지주사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스가 상장 첫날 급등했다가 지금은 하락 전환했습니다.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걸까요? 현재 21.19% 하락 중입니다.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산업, 장비, 기술 분야를 떼내어 만든 법인인데요. 고대 역풍 메모리, TC 본더를 장조, 재비하는 정밀 기업입니다. 하나정밀기계와 인공지능 기술업체 하나비전을 100% 자회사로 두는 회사인데요. 하나정밀기계는 SK하이닉스의 HBM6 TC 본더 납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은 오늘 상장한 기업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21.78% 현재 낙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현재 33,400원 선 구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특징주 탑5 알아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네, 그럼 저희 여기까지 특징주 살펴봤고요. 다음 코너죠. 이 시장에 대한 테마와 또 이슈를 집중 분석해보는 마켓나우 앵커들의 수다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풍과 이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이 이 시장에서 좀 쩐의 전쟁이라고 할 만큼 이 투자자들의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영풍이 사모펀드인 MBK 파트너스와 손을 잡고 이 고려아연 공개 매수를 선언을 하기 시작한 후로 이 고려아연과 그리고 영풍 계열사들의 주가의 열기가 식지 않고 있는 모습인데요. 공개 매수는 지난 13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22일간 진행이 됩니다. 공개 매수 진행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상황 속에서 경영권 분쟁의 제2막이 시작이 됐는데요. MBK 파트너스가 공개 매수 가격을 상향 조정을 발표를 했습니다. MBK와 영풍이 고려아연에 대한 공개 매수 가격을 기존 66만 원에서 75만 원으로 대폭 올리면서 26일 기준으로 고려아연 주가는 전거래일보다 1.28% 오른 71만 3천 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이번 공개 매수가 인상으로 공개 매수 규모는 약 1조 2,500억 원에서 2조 4,400억 원 규모로 늘어났는데요. 이로써 공개 매수 사상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매수가가 기존보다 13.6% 인상된 75만 원으로 조정이 되면서 투자자들에게 상당한 프리미엄을 제공하는 셈인데요. MBK 측은 기존 투자자들에게 추가 프리미엄을 제시하면서 경영권 분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지분을 확보하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MBK와 영풍은 고려아연의 지분 6.98%에서 최대 14.61%까지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최대 주주인 영풍과 특수관계인으로서 이번 공개 매수를 통해 경영권을 확보해야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만약 MBK가 이번 공개 매수에서 최대 목표 지분율을 달성한다면 최대 47.74%의 지분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경영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치입니다. 네, MBK가 이렇게 공개 매수가 상향 발표에 나서게 된 것은 어제인 지난 26일이죠. 바로 공개 매수 기간 중에 이렇게 매수 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고려아연 측에서도 대항 공개 매수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MBK와 영풍은 이 상대방의 대항 공개 매수를 막기 위해서 매수가를 높여서 이 지분 확보를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의도 또한 좀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대응할 시간을 최대한 주지 않겠다 이러한 의도로 풀이하고 있기도 한데요. 실제로 이 최 회장 측이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은 내달 4일까지 현재는 4거래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시장에서는 고려아연 측에서도 그렇다면 과연 공개 대항 매수에 좀 나설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고려아연 측이 이 MBK 측 공개 매수가 조정 일정에 맞춰서 이 자금 확보에 나서면서 그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고려아연은 24일에 2천억 원 규모의 기업 어음을 발행했는데요. 27일에도 추가로 2천억 원을 조달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고려아연이 기존의 무차입 경영 기조를 유지해왔던 만큼 갑작스럽게 대규모 자금을 조달한 것이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인데요.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를 대항 공개 매수를 위한 자급 확보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최 회장은 영풍 장씨 일가와 특별관계자를 해소하면서 대항 공개 매수에 나설 수 있는 길을 터놓은 상황인데요. 최근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과의 회동도 우군 확보 차원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 일본 대형 종합상사 스미토모, 소프트뱅크, 베인캐피탈, LG, 한국투자증권, 한국앤컴퍼니 등과도 접촉에 나선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다만 고려아연은 아직 공식적인 대항 공개 매수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MBK 측이 매수가를 재차 조정하거나 공개 매수 기간을 연장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처럼 이 경영권 분쟁이 불붙은 고려아연의 경우에는 이 최근 투자업계에서 평판이 좋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국내 중형 사모펀드 한 임원은요, 이 고려아연이 최근 투자자들 사이에서 이 경영진이 비전을 잘 수립한 회사로 꼽았다면서 이 같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현대차 그리고 한화 등도 고려아연 투자에 나섰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이 고려아연은 이 지난해 말 창사 이래 첫 IR을 열고 이 2차 전지와 자원순환 사업 등 신사업에 10년간 최대 17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매출액 목표치도 2033년 연결 기준 25조 원으로 제시를 하면서 지난해 9조 7천억 원의 매출을 기록한 것을 감안한다면 2배 이상 많은 수치라고 합니다. 고려아연은 이 단순 비철금속 제조를 넘어서 재생에너지 그리고 2차 전지 소재, 자원순환 등 이른바 트로이카를 제시를 하면서 투자자들에게 비전을 줬는데요. 이 때문에 MBK는 웃돈을 주고서라도 이렇게 고려아연을 인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고려아연 측에서는 영풍과 MBK 파트너스의 경영권이 넘어갈 경우에 핵심 자산이 매각되고 구조조정이 단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고려아연 경영권의 해외 자본 재매각 가능성 등을 제기하면서 공개 매수에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는데요. MBK에 대해 적대적 M&A 행위라면서 비판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지난 24일에는 산업통상자원부에 회사가 보유한 2차 전지 소재인 전구체 가공 기술에 대해서 국가 핵심 기술 판정 신청서를 제출하기도 했는데요. 국가 핵심 기술 보유 기업이 되면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만 외국 기업에 매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MBK 측을 옹호하는 시각들도 있습니다. 이나무 한국 기업 거버넌스 포럼 회장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2019년 취임 이후로 수익성 악화, 차입금 증가 등 기업 가치 제고가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글로벌 독립투자 리서치 플랫폼 스마트카르마도 지난 20일 고려아연 경영에 대한 리서치 노트에서 원아시아 파트너스 투자와 같은 형편없는 투자들, 그리고 악화되는 수익성, 3자 배정 유상증자와 자사주 교환으로 늘어난 유동주식수 등 MBK 파트너스의 우려사항들이 타당하다고 전했습니다. 네, 이렇게 고려아연과 그리고 MBK 측의 각각의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이 최 회장이 MBK 파트너스 영풍의 지분율 과반을 막는 정도로 이 최소한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는 이 고려아연의 지분율 6.06%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이 증권가에서는 고려아연 측이 대항 공개 매수에 나설 경우에 이 주가 변동성이 커질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MBK 측이 시장가 보다 높은 가격으로 공개 매수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 프리미엄이 더욱더 얹히게 된다면은 투자자들의 심리가 더욱더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고려아연과 또 영풍의 이 경영권 분쟁 어떻게 막을 내리게 될지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고려아연의 주가는 현재 주요 매물대에서 좀 보합권에서 움직임 나타내고 있는데요. 현재는 0.14% 빠진 71만 2천 원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여기까지 고려아연과 영풍의 경영권 분쟁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럼 다음 주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25일이죠. 이 미국 하원에서 중국산 디스플레이 업체에 대한 이 제재 요청이 나왔습니다. 미 하원이 중국 특위 위원장이 국방장관에게 국가 안보 위협을 이유로 이 중국의 LCD 그리고 OLED 제조업체인 BOE와 텐마를 제재 명단에 올릴 것을 촉구를 했는데요. 이 BOE는 중국 최대 그리고 텐마는 세계 4위권의 디스플레이 업체입니다. 명단에 포함이 된다면은 이 국방부와의 거래가 제한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다른 부처에서도 참고 자료로 쓰이게 됩니다. 이렇게 군사 제재가 먼저 가해진다고 한다면은 민간 기업들도 중국산 디스플레이를 회피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미 하원 측에서는 이 중국의 디스플레이 기업들이 저가 공세를 펼치면서 글로벌 LCD 시장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20년 동안 0%에서 72%로 점유율을 크게 높였다면서 이에 따라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을 경계를 했는데요. 또한 이 BOE와 텐마의 경우에는 중국군과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보안에 좀 위협적일 수가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미국산 정치권에서 이렇게 중국산 디스플레이 제재 논의가 나온 거는 이번이 처음인데요. 특히 제재 요청 서한에서 한국 기업의 피해가 강조되기도 했죠. 특히 중국 기업들이 한국의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기술을 많이 훔쳤다는 내용이 언급됐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중국의 저가 공세로 인해 삼성 디스플레이는 지난 2022년 LCD 사업에서 철수했습니다. LG 디스플레이도 26일 공시를 통해서 중국 광저우 LCD 공장을 현지 디스플레이 기업 CSOT에 매각한다고 밝히면서 OLED로 빠르게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에 대한 미국의 제재가 실제로 실행될 경우에 국내 디스플레이 업체들 입장에서는 반사 수혜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관련주인 LG 디스플레이 주가 보시면 어제 시간 외에서도 급등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현재는 조금 빠진 모습인 잠시 다시 말씀드리면은 현재는 조금 빠진 모습인데 2.13% 하락하면서 11,47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전일 정규 매매에서는 뉴프렉스, 덕산 네오룩스 등 디스플레이 관련주들 강세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미국이 이렇게 중국을 겨냥한 보호무역주의 압력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반도체 등 첨단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 상무부는 최근 자율주행과 통신 기능에 이 중국산 소프트웨어 및 부품을 사용한 자동차 판매를 전면 금지하기도 했는데요. 또한 이 미국 정부가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인상하겠다고 하면서 이 중국산 전기차도 관세 폭탄을 맞게 됐습니다. 오늘부터 이 전기차를 비롯한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관세 인상이 적용된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움직임에 이 미국 대선을 50여일 앞두고 표심 잡기에 나서고 있다는 관측도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중국산 전기차 관세를 인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유는 과잉 보조금을 받은 저가 중국산 전기차가 유럽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며 기존 일반 과세 10%에 최대 36.3%포인트의 확정적 상계 관세를 5년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회원국 투표가 가결되면 당장 내달 30일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현재 서방권 인사들과 개별 접촉을 시도하면서 관세 확정을 막기 위해 애쓰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중국산 전기차가 저가 공세로 시장 점유율을 늘려온 만큼 관세 폭탄을 맞으면 경쟁력을 잃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현대차와 기아 등 우리나라 기업에 좀 기회가 생길 수 있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26일에는 이 미국이 중국산 선박에 대한 제재가 나설 수 있다는 이야기도 함께 나왔습니다. 디스플레이 그리고 전기차, 조선 등 이 미국의 중국 제재가 강화되게 된다면은 이 국내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큰 상황인데요. 현재는 또 독일이 보조금을 없애면서 이 유럽에서 전기차 판매량이 축소되기도 했었는데 이 독일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부활한다는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2차 전지 업계에도 좀 호재로 작용할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이렇게 좀 반사이익 수혜와 더불어서 또 2차 전지 업계에 좀 우호적인 환경들이 조성이 되고 있는 만큼 우리 기업들이 좀 기회를 잘 잡았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자, 그럼 저희는 또 마지막 주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인 26일이죠. 이 기획재정부가 약 30조 원의 세수 결손 전망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이 국세 수입은 337조 7천억 원에 그칠 걸로 예상을 했는데요. 작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예측했던 367조 3천억 원보다 이 29조 6천억 원이 모자른 금액입니다. 지난해 56조 이 세수 펑크에 이어서 2년간 이 80조 넘게 세수 펑크가 나게 되는 건데요. 2021년과 2022년 이렇게 좀 대규모 초과 세수였던 점을 고려를 한다면은 4년 연속 세수 오차가 반복이 되고 있는 겁니다. 최근 4년간 이 세수 오차 규모는 무려 200조 원에 달하는데요. 최근 4년간 이 오차율은 12.4%를 기록을 했고요. 또 이 같은 기간 5%에서 이 7%를 기록한 이 미국과 일본, 또 독일 등과 비교를 해보자면은 월등히 좀 높은 오차율이라고 합니다. 올해 세수 펑크의 원인 중에 가장 큰 원인은 법인세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법인세 결손은 14조 5천억 원에 달합니다. 전체 결손의 절반을 차지하는 규모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해 정부가 하반기 경기 반등 전망을 고수했던 것과는 다르게 기업 경기가 내내 부진했던 탓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법인세의 큰 손으로 꼽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비롯해서 많은 기업이 올 3월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또 부동산 거래 부진으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가 감소한 것도 크게 한몫을 했는데요. 양도세는 5조 8천억 원이 덜 거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일부 세율 조정이 이루어지긴 했지만 유류세 인하 조치가 이어진 탓에 교통, 에너지, 환경세에도 4조 1천억 원 마이너스가 전망됐습니다. 정부가 고소득자 또 대기업 감세 정책에 대해서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2년째 세수 펑크까지 맞물리면서 재정 기반이 급속도로 취약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어제인 26일 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국회 상임위 회의에 출석을 해서 4년째 이 세입 전망에 대규모 오차가 난 점에 대해서 송구하다면서 고개를 숙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서 적자 국채 발행을 통한 추경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현 정부 들어서 이 적자 국채 증가폭이 벌써 224조 원에 달하고요. 이 해마다 수십조 원의 이자를 내야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정부는 이 기금의 여윳돈을 활용하고 또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편성된 예산을 이 집행을 취소를 해서 세수 부족을 해결한다는 그런 방침인데요. 그러면서도 좀 구체적인 이런 대책은 국회 등과 논의하겠다는 계획만 밝히고 있을 뿐 당장 좀 세수를 메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대책을 좀 내놓고 있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난해의 경우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쌓아둔 외평기금에서 19조 9천억 원을 끌어와서 세수를 메꿨는데 외환 방파제를 허물었다는 비판을 받으면서 이번에도 같은 방법을 쓰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남은 건 예산의 불용처리나 국유재산 매각 등인데 이미 정부는 올해 들어 7월까지 국유재산을 팔아서 약 900억 원을 조달한 바 있습니다. 결국엔 정부가 지방교부세와 교육재정교부금 축소를 통해 지출을 줄일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는 지난해 교부세와 교부금을 합쳐서 18조 6천억 원을 불용 처리해 세수 결손을 막아냈습니다. 이에 지방경제 위축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잇따라 이렇게 오차 문제가 이렇게 발생이 되자 이 기재부는 추계 방식을 개편하기로 했는데요. 세수를 추계하는 전체 과정에서 예산정책적 그리고 조사재정연구원 그리고 한국개발연구원과 정부가 이 가진 정보를 최대한 공유하고 또 인공지능 기술도 활용을 하겠다라는 것인데요. 취약한 이 재정 기반은 또 부실한 경기 대응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부디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보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까지 다양한 수다 주제들 만나봤고요. 네, 오늘 현재 9월 27일 금요일 저희 마감 시간을 지금 1분여가량 앞두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 이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약보합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코스피는 0.8% 빠진 2650선에서 그리고 코스닥은 0.58% 빠진 774선에서 마감을 대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코스피 상승한 종목들은 현재 428개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721개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이 거의 비등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하락하는 종목이 842개로 지금 집계가 되면서 하락하는 종목들이 더욱더 우세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장에서 또 가장 뜨거웠던 테마도 함께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웹툰 관련주들이 굉장히 큰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이 미증시에 상장된 이 네이버 웹툰 모회사죠. 이 웹툰 엔터테인먼트가 10%대로 급등 마감을 하면서 오늘 장에서 웹툰 관련주들이 상승 탄력이 굉장히 나타난 모습이었는데요. 핑거스토리가 20%대 그리고 와이랩이 10%대의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자, 저희가 여기까지 오늘장 테마까지 짚어보는 동안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인 9월 27일 금요일 오늘장 문을 닫았습니다. 그럼 시황센터 연결해서 마감 시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감 시황입니다. 미국의 고용지표, 또 경제 성장률 등 미국의 경제가 탄탄하고 마이크론의 호실적에 뉴욕 증시는 상승 마감했지만 우리나라 증시는 좀 힘이 약한 걸까요? 오늘 코스피 지수는 2650.11포인트로 마감했고 코스닥 역시 774.62포인트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우리나라 증시는 아직 힘이 좀 약한 모습이지만 어떻게 될까요? 또 주도주 없는 테마 장세였던 오늘입니다. 그렇다면 코스피, 코스닥까지 알아봤고 투자자별 매매 동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투자자별 매매 동향 살펴보시면요. 코스피는 개인이 홀로 또 외국인이 홀로 담았습니다. 기간은 4,434억 원을 벌었고요. 개인과 외국인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코스닥 투자자별 매매 동향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개인 홀로 매수 우위를 보였고요. 1,617원 담았습니다. 기관과 외국인 모두 430억 그리고 1,178억 덜어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 한번 살펴보시죠. 삼성전자는 0.77% 하락하면서 64,200원 선에서 마감했고요. SK하이닉스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까지 빨간불 켜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현대차 역시 6.27% 그리고 1.74% 하락하며 코스피 주가를 좀 내렸던 오늘 하루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에코프로 BM 1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0.42% 상승하면서 19만 원 선 터치하고 있습니다. 또 알테오전 역시 34만 2천 원 선 터치했고요. 2.64% 하락 마감했습니다. 에코프로, HLB, 엔캠 또한 하락 마감했는데요. 각각 0.43%, 2.71%, 엔캠 0.73% 하락 마감했던 하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감 브리핑 문을 활짝 닫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마감 시황 체크해봤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코너죠.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김대종 교수님과 함께하는 이슈경제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 최근에 각종 경기 부양책들을 발표를 하면서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급준비율을 0.5%포인트 인하하는 것과 더불어서 추가로 LPR 금리를 인하하겠다라고 밝힌 한편 또 어제는 이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자리 대책이나 또 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이러한 다양한 재정 지출 계획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네, 26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 전날 취업 우선 전략 실시와 고품질 완전 고용 촉진에 대한 의견을 발표했다고 하는데 이 시사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해 주실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김대중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저희 항상 이 이슈 경제 코너에서 이 매크로 경제에 대한 또 다양한 그러한 이슈들을 짚어주고 계신데요. 또 우리 교수님께서 2025년 경제 대전망이라는 또 책을 발간하기도 하셨잖아요. 이렇게 좀 오늘도 어떻게 경제 맥을 짚어주실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먼저 이 중국 관련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중국의 이 시중은행 유동성 공급 등 이 경기 부양책에 이어서 좀 저소득층을 위한 현금 지원과 또 청년 실업 대책을 함께 내놓았습니다. 당정이 국경절 연휴를 앞두고 이렇게 사회 안정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이 26일 신화통신에 따르면은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이 국무원은 취업 우선 전략 실시와 그리고 고품질 완전 고용 촉진에 관한 의견을 발표했다고 하는데요. 이 중국의 고용 대책 내용과 그리고 향후의 전망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 2024년인데요. 현재 기준으로 중국의 청년 실업률 21% 정도 됩니다. 정말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고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과거에 10%대에서 현재는 5%로 낮아졌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중국의 시진핑이 30년 집권을 시작하게 되면서 간첩법이 발동이 됐고 중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마이너스 90%입니다. 90%가 급감을 했고 관광객은 95% 급감을 했습니다. 중국의 간첩법이 시행되면서 이제 무서워서 중국을 방문하지 못할 정도로 위험해졌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세계적인 기업이 다 철수를 하고 있다. 미슐랭이 발표하는 세계 최고의 식당인 그 상하이에 있는데 야반 도주를 했습니다. 밥값을 우리가 지불하지 못할 정도고 재료값을 지불하지 못해서 야반 도주할 정도이고 중국이 바로 이렇게 청년 실업률이나 고용이 악화되게 되면서 긴장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중국이 대전환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장 경제로 전환하게 되고 또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창업을 지원해 줘야만 일자리가 생기고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게 되는데 중국의 알리바바 그룹, 안터그룹이 상장을 할 때 상장을 막아버렸습니다. 금지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우호적인 이유가 아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알리바바 안터그룹을 상장을 막아버리게 됐고 중국의 과거의 창업이라든지 청년 창업에 대해서는 아주 적극적이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우리나라 현대자동차 5개 중에 4개가 문 닫았고 지금 10%만 공장이 가동되고 있다. 우리나라 롯데와 신세계 중국에 진출했지만 다 철수했습니다. 이와 같이 기업들이 투자한 것에 대해서 보장을 안 해주고 또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게 되니까 다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의 고용시장 정말 굉장히 어둡고 실질적인 발표에는 20%이지만 그 내막은 한 30%까지 악화됐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 청년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를 보호해야 되겠고 며칠 전에는 일본의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중국 상하이에서 피살이 됐습니다. 외국인 투자가에 대해서 적대적인 감을 가게 되면 외국인들이 다 떠나게 되는 겁니다. 중국 경제가 더 악화된다. 중국은 외국인 투자를 보호하고 적극적인 수용을 해야만 중국의 고용시장과 일자리가 다시 살아날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중국의 시장 경제 전환을 위해서 적극적인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5% 성장 목표를 위해서 연일 경기 부양책을 또 쏟아내고 있는데요. 시중은행에 금리를 낮춘 57조 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지급 준비율 인하와 150조 원 규모의 유동성 공급 방침을 발표한 지 하루 만인데요. 정책 변화 기대감으로 달러당 위원화도 지난해 5월 이후로 17개월 만에 최고치로 올랐다고 합니다. 향후 위안화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교수님 의견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우리가 IMF 기준으로 국제 결제 비중을 본다 그러면 미국의 달러가 한 60%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유로화가 한 20%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일본, 그 다음에 중국 파운드화 순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결제되는 위안화 비중은 한 2% 정도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 중국은 그래도 기축통화국입니다. GDP가 세계 2위까지 올라왔고, GDP 기준으로 한다면 미국이 한 24조 달러, 중국이 한 17조 달러 정도 됩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위안화가 약세가 돼야만 수출이 정대하고 좋아지겠지만 위안화가 약세가 된다고 하는 것은 환율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중국 경제가 좀 약화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저는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무역 의존도가 75%이고 전 세계에서 무역 의존도가 가장 높은 나라가 독일인데요.
80%가 넘습니다. 지금 독일과 한국 경제가 어려운 이유가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일은 전체 수출의 약 40%를 중국에 의존했었고 한국은 3분의 1, 33%를 중국과 홍콩에 의존했습니다.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다 보니까 중국이 침체되면서 독일과 한국 경제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다.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원래 한 2.4%밖에 안 됩니다. 중국 경제가 5%로 낮아지고 침체되게 되니까 바로 직격탄으로 독일과 한국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세계 평균 비중, 중국이 전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한 13%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요점은 우리나라가 33%나 되는 무역 의존도를 더 다변화하고 다양화해 놔야 되겠까. 중국은 앞으로 경제가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장 경제를 도입해서 중국을 부흥하고 먹여 살리고 있는데 중국이 이렇게 시장 경제에서 계획 경제로 가고 있고 개방된 경제에서 폐쇄 경제로 가고 있습니다. 중국은 시장 경제를 받아들였지만 개인 사유재산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중국은 토지에 대해서는 100년간 임차를 해줍니다. 절대로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땅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건물을 올렸지만 땅은 중국 거기 때문에 중국이 언제든지 그 호텔을 반납하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사유재산에 대한 명확한 보장과 자유가 지켜주지 않기 때문에 중국 경제가 저는 앞으로 침체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향후 중국의 인구는 9억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한국과 미국, 전 세계가 지금 중국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있고 비중을 줄이고 있다. 중국 스스로가 시장 경제를 도입하고 사유재산을 도입해야만 경제가 살아날 수가 있고 저는 북한에 대해서도 항상 얘기합니다. 북한이 시장 경제를 도입해야만 지금과 같은 경제 위기를 벗어날 수가 있다. 결론은 중국의 경기 부양책을 많이 하고 있지만 이것이 근본적으로 철저한 사유재산이라든지 시장 경제를 도입해야만 살아날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지금 시장 경제에서 계획 경제로 가고 있는 이 중국의 경기가 조금 더 어려워질 것이다라고 교수님께서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환율이 올라가면은 좀 위안화가 약세가 이어진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우리 증시에서 또 밸류업 지수가 굉장히 핫한 키워드잖아요. 이 코리아 밸류업 지수가 이 지난 24일에 드디어 좀 베일을 벗었는데요. 이 주주가치 제고에 이런 나섰다는 그러한 기업이라든지 또 업종을 대표하는 그런 기업들 가운데서 이 100개의 기업을 선별해서 지수를 발표를 했는데요. 또 이렇게 좀 KB금융과 같이 좀 예상 밖으로 좀 편입이 되지 않은 종목들도 있고 또 고PBR 기업들이 이렇게 좀 지수에 포함이 되기도 하면서 좀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밸류업 지수는 오는 30일부터 1초 단위로 실시간 지수 산출이 개시된다고 하는데요. 시장에서는 지금 밸류업 지수가 이 밸류가 없다는 네, 이 비읍과 시읍 받침을 써서 밸류업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수님 어떻게 보실까요? 저도 참 안타깝습니다. 밸류업 지수라고 하는 것은 사후적인 지수입니다. 우리 주가라고 하는 것은 경기에 6개월 앞서서 보여주는 것이고 밸류업 지수라고 하는 것은 주가가 올랐을 때 그걸 사후적으로 보여주는 지수다. 따라서 사후적인 지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업이 이익이 많이 발생하고 주가가 오른다 그러면 계속 밸류업 지수도 오를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2,500개의 기업이 상장되어 있습니다. 2,500개 중에 100개만 골랐으니까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우리나라 시가총액 현재 2,500조입니다. 전 세계 글로벌 시가총액을 봤을 때 미국이 60%를 차지하고 있고 한국은 1.5%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한 1.5%밖에 안 됩니다. 또 요점은 미국의 테슬라라든지 아마존 같은 기업들은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이번 밸류업 지수에 보면 국가가 배당을 많이 하고 기업에 대한 친화적인 영수를 많이 했을 때 포함을 시켜줬는데요. 테슬라나 아마존 같은 주주들은 우리는 배당하지 마라. 배당을 할 돈으로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해서 주가를 올려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아마존은 9.11 테러 때 $2였는데 이것이 한 1,500배 상승했습니다.
한 3,000달러까지 올랐었고, 이와 같이 아마존이나 테슬라는 우리가 배당을 할 돈으로 주가를 올려서 주주들에게 보답하겠다. 주주들도 더 환영하는 겁니다. 배당을 받아봤자 미국이나 우리나라 16% 이자를 뗍니다. 배당세를 떼기 때문에 실질적인 큰 효과가 없다. 요점은 삼성전자가 배당을 이전에는 더 많이 상승을 했는데요. 삼성전자가 상속세를 60% 내야 되기 때문에 매년 배당을 1, 2조씩 하고 있습니다. 30조 원씩 이익을 내다가 배당을 많이 하게 되니까 미래에 대한 투자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주가도 오르지 못하고 있다. 요점은 정부가 기업에 대한 세금을 낮춰주고 기업을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금년 기준으로 외국인 직접 투자에 외국인들이 한국에 공장을 짓는 것보다 우리 기업에 나간 게 2배나 많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대학생 취업률 45%밖에 안 됩니다. 청년 실업률은 한 10% 정도 되는데요. 이와 같이 우리나라 기업이 전부 다 미국이나 베트남으로 떠나고 있다. 올해 우리나라 기업 세수 법인세가 한 20조 원 정도 마이너스입니다. 기업의 법인세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세금을 깎아주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서 기업의 이익을 많이 발생하는 것이 가장 좋다. 싱가포르는 정권거래세를 제외하고 주식과 관련된 세금이 하나도 없습니다. 요점은 정부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밸류업에 가장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배당금도 좋지만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기업의 성장에 집중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글로벌 경기와 지정학적 우려로 인한 불확실성 속에서 요즘에 또 금값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올해 초 금값이 2,060달러 선에서 출발해 29%나 급등했죠. 지난주 연준 금리 인하 후에 상승세가 또 더 강해졌다고 하는데 향후 금값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교수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금값은 앞으로 계속 오릅니다. 금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안전자산입니다. 1994년도 제가 대학을 졸업할 때 한돈이 5만 원이었습니다. 지금 한돈에 한 40만 원에서 45만 원 정도 합니다. 금값이 한 9배 정도 올랐다. 이와 같이 94년도에 종합주가지수 1000포인트였습니다. 지금 현재 2600입니다. 2.6배 올랐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기간에 금값은 이와 같이 한 9배 정도 올랐고 엄마 아파트 12배 올랐고 삼성전자는 100배 올랐습니다. 미국의 애플은 한 2000배 정도 올랐습니다. 요점은 금값이라고 하는 것이 안전자산으로 계속 오르고 있다. 앞으로 달러 대비해서 금값의 안전은 더 중요하고 지금 이스라엘과 레바논, 하마스의 전쟁이 더 격화되고 있습니다. 금이라고 하는 것은 중동에서도 가장 또 수요가 많은데요. 이와 같이 이스라엘과 또 전쟁이 확대된다 그러면 금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안전자산입니다. 우리가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안전자산이 바로 달러이고 그 다음이 바로 금입니다. 우리나라의 한국은행도 금과 함께 달러로 외환보유고를 비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외환보유고라고 하는 것은 석유를 사올 때 결제할 수 있는 지급수단이고 그 대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금입니다. 우리가 IMF 때 국가가 석유를 결제할 돈이 없었기 때문에 금모으기 운동을 벌여서 결제를 했습니다. 이와 같이 금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오를 것이고 금년에만 30% 가까이 크게 올랐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금은 계속 오를 것이다. 왜냐하면 금은 달러의 가치와의 상관없이 계속 가장 중요한 안전자산이고 미국의 연방정부도 국가 재정의 적자가 계속 확대되게 되면서 앞으로 달러는 계속 기준금리를 인하하게 됩니다. 그와 반대로 금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매년 20% 이상 계속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뭐 달러와의 가치와 관계없이 금값은 또 계속해서 상승을 할 것이고 그리고 중동 불안이 요즘 잦아지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안전자산에 대한 금의 가치는 더욱더 부각될 것이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그럼 오늘도 여기서 수고해주신 김대중 교수님과는 인사 여기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오후의 경제수다 오수다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더욱더 시장에 가깝고 유익한 정보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 다시 보기는 언제나 유튜브와 네이버 TV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종목의 가치나 상승,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한 주의 마지막 날인 오늘장도 고생 많으셨고요. 그럼 주말 잘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 월요일 오후 3시 오스타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